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제 완벽한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갈라 행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톰을 조롱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제가 샴페인 플루트를 휘두르며 친구들의 찬사를 받는 동안 샹들리에가 방 전체에 반짝이는 빛을 비췄습니다. 쿠튜르를 연상시키는 드레스를 입은 저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졌지만 입을 열어 모든 것을 망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톰의 최신 프로젝트. 오, 자기야, 그건 기이해. 나는 웃으며 무시하듯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 작은 모형 건물들, 레고 가지고 노는 게 낫겠어. 친구들은 정중하게 웃었지만 그 후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톰이 눈을 굴리거나 자기 비하적인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톰은 턱을 꽉 다문 채 얼어붙은 채 유리조각처럼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분노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분노. 그는 군중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 저는 제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은 웃음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았고 그날 저녁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풀리기 시작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부에서 보기에 우리는 완벽함의 전형인 톰과 사라, 황금빛 커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깨끗했고 소셜 캘린더는 성공을 알리는 행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는 수년 동안 디자이너 옷과 값비싼 장식에 가려진 채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건축가로서 톰의 작품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능적이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죠. 명성과 존경으로 가득 찬 삶을 꿈꾸는 제 비전과는 맞지 않았죠. 톰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물에 청사진을 스케치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저는 갈라 행사와 자선 오찬을 오가며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톰은 그는 파티도 디자이너 핸드백도 심지어 사람들이 저에게 아부하는 모습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신 그는 매일 밤 피곤한 눈빛과 조용한 좌절감으로 집에 돌아와 제가 거의 이해하지도 못하는 프로젝트나 자신의 비전을 인정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려고 하면 저는 그냥 직업일 뿐이야 라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제게는 그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하는 일, 즉 직업일 뿐이었죠. 제가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였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넘어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요. 그리고 엠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엠마는 톰이 가끔씩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동료 목록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톰의 이야기에서 엠마의 존재는 점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톰의 재능에 감탄하고 창의력을 격려했으며 톰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질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부족한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톰은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그는 저에게 집, 보안, 지휘 등 이 삶을 빚졌으니까요. 제가 없었다면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허황된 꿈을 좇는 또 다른 고군분투하는 건축가일 뿐이겠죠. 그래서 저는 점점 멀어지는 거리, 엠마와의 전화 통화 시간을 늘리거나 평소보다 더 자주 사무실에 늦게까지 머무는 모습을 무시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 결혼의 기반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엠마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려주는 불꽃이었을 뿐입니다. 갈라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무언의 긴장감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어젯밤에 입었던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날카롭고 상처받은 눈빛이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속이 꽉 막혔습니다. 무슨 얘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가 카운터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고 처음으로 그에게서 좌절감이나 체념이 아닌 진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한 말, 사라, 그냥 무심코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잔인했어. 뺨이 허끈거렸지만 억지로 웃어넘겼습니다. 잔인하다고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톰, 농담이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농담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가 말끝을 흐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심혈을 기울인 일에 대한 농담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는 안 돼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난 끝났어, 사라. 당신과 함께라면 더는 못하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혼 신청할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그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기로 했었죠. 그는 나에게 그 정도 빚을 졌지 않습니까? 진심은 아니겠죠? 저는 목이 메어 침을 뱉었습니다. 멍청한 댓글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겠다고요? 단순한 댓글 하나가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몇 년의 세월이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이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나는요? 날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나 해요? 우리한테?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한테? 사라, 내가 내일 사라져도 당신은 눈치도 못 챌 거야. 당신은 평생을 사람이 아닌 외모를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난 이미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 우리 계좌는 동결되었고 변호사도 고용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고요? 변호사를? 어떻게 저 모르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리를 뜨려고 돌아서는 순간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집, 돈,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유지해온 3등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톰, 기다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갔고 저는 커피잔이 저를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것인 양 커피잔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톰이 떠난 후 몇 주는 자유낙하처럼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제가 알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공동 계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제 저축액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겉모습은 유지할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도가 다 찼고 주방 카운터에는 재앙을 알리는 초침 시계처럼 청구서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 새 핸드백,
저기 스파 트리트먼트 마치 공허한 내면에 돈을 던지면 잠시라도 채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치도 저와 소위 친구들 사이에 점점 멀어지는 거리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도 끊고 점심 식사나 자선 행사에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바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피 냄새를 맡는 상어처럼 실패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이제 집이라기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넓은 저택에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집 안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톰의 조용한 존재감, 심지어는 그의 좌절감마저 사라진 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 속에서 표류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예술가를 꿈꿨었죠. 톰을 만나기 전, 이 모든 보아 지유를 누리기 전, 저는 말보다 더 큰 말을 하는 것 같은 색과 모양에 빠져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붓 대신 버킨스를, 창의력 대신 꽃듀르를 사용하게 되었죠. 예, 그랬을까요? 그게 더 쉬워서? 아니면 특권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제 동굴 같은 거실에 홀로 앉아 갑자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가 톰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주는 안정감, 생활 방식, 인정 같은 것만 사랑했던 건 아닐까요? 그는 꾸준하고 친절했으며 항상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저는 그의 노력을 평범하고 영감이 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제 이기심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며 숨이 막힐 정도로 가차없이 짓눌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이너 드레스와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밑에 있는 제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사실을 알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잃어버린 삶을 되찾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톰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톰에게 사과가 담긴 손편지를 보내고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심지어 예고 없이 그의 사무실에 꽃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의 현관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우리에겐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톰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묵묵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사라, 다 끝났어. 당신에겐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엠마는 친구의 파티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채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엠마는 제가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톰은 거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봤어야 할 것들을요.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굴욕감이 가슴에서 뜨겁게 타올랐고 금세 분노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것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절망에 빠진 저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나중에는 대담하게 엠마에 대한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절망적이라는 소문이 퍼졌죠. 한마디 한마디가 혀끝에서 씁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녀가 사라지면 톰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톰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결국 톰이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제가 여전히 붙잡고 있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가 차갑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야, 사라. 이기적이고 파괴적이야.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쾅 닫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저는 스스로 만든 폐허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빈 샴페인 병과 디자이너 드레스에 둘러싸여 앉아있던 저는 갑자기 무의미해 보이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저는 톰의 신뢰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일부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톰을 잃어서가 아니라 톰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제가 얼마나 멀리 추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저택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의 붕대를 떼어내는 것과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저택을 팔고 나니 안도감과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거대한 저택은 저의 트로피이자 성공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매각이 성사된 후 저는 시내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비좁은 방은 익숙했던 부유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식료품과 공과금, 다음 주 집세를 내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더 마실 수 있을지 고민하며 예산을 세워야 했습니다. 절박함 때문에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상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선 행사나 디자이너 가운과는 거리가 먼 동네 카페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라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 몇 시간 동안 서서 일한 후의 발통증, 그 모든 일상의 평범함 등 매 순간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싱글맘,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연을 가지고 매일 찾아오는 노인,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등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저에 비하면 왜소해 보였지만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력을 가지고 삶에 맞섰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변화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교계 생활을 하면서 소홀히 했던 오랜 친구들이 제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놀라워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라벨이나 겉모습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저 세련된 베니어판 아래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이사 후 아직 풀지 않은 상자를 뒤지다가 오래전에 버렸던 그림으로 가득 찬 오래된 스케치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예전에 가졌던 열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얼떨결에 다시 붓을 들고 캔버스 위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감정처럼 색을 쏟아냈습니다. 그림은 제 탈출구이자 치료법이 되었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재발견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미술 수업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면서 분화지휘가 아니라 관계, 창의성, 목적이 진정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도 저는 두려움에 집착했던 삶이 아니라 진정성과 의미에 기반한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1년 후 우편으로 우아한 금색 글씨가 새겨진 심플한 흰색 카드가 담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톰과 엠마의 결혼식. 카드를 들고 양각으로 새겨진 이름을 손가락으로 훑어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잠시 동안은 받은 적이 없는 척하며 그냥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은 밝고 화창한 날씨였고
하객들이 잔디밭에 모인 가운데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고 어떤 디자이너 드레스보다 더 나다운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파란색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행사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긴장감과 결의가 뒤섞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씁쓸함이나 후회가 아니라 우리 둘 다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것이었죠. 식이 끝나고 정원 가장자리에서 그날의 축제로 인해 턱시도가 살짝 구겨진 채 서 있는 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눈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 그가 신중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안 올 줄 알았어요. 안 올 뻔했죠. 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의 이마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저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사이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항상 후회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잠시 동안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찾았기를 바라요, 사라.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야. 우리 둘 다.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머지는 놓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는 희미하게 웃었고 우리가 나눴던 사랑의 흔적은 없었지만 우리 둘을 형성한 고통과 성장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각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선한 저녁 공기가 살갗에 스치는 행사장을 나서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구속은 실수를 지우거나 역사를 다시 쓰거나 상처를 되돌리지는 않지만 훨씬 더 큰 것, 즉 희망을 제공합니다. 분화지휘가 아니라 진정성, 성장,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용기로 정의되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제 선택의 무게는 먼지가 가라앉은 후에도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치심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만든 잔해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한 삶을 추구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 사회적 지위, 자존감 등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료함은 바닥을 치고 나서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의 저를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구원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래밭을 헤쳐나가는 것 같았고 실수할 때마다 다시 밑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취약한 순간에 저는 창의성, 친절함, 진정성 등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유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 디자이너라는 타이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꾸는 관계, 우리가 추구하는 열정,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노력하는 사람 등 더 조용하고 깊이 있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저는 가치를 외적인 성공과 동일시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벗고 나니 성취감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